기적은 움직이는 자에게 찾아온다. 화려했던 축제와의 작별. 그때부터 하루하루 같은 일상이 반복되었다. 아침이 사무실에 들어서서 멍하니 앉아있다 보면 친구가 거래처를 돌며 일거리를 알아보러 밖으로 나선다. 혼자 남아 다시 멍하니 있으면 친구가 어두운 표정으로 돌아온다. 나는 언제나 이렇게 묻는다. 오늘은 어땠어? 친구는 마치 연극 대사를 읊듯 자신의 대사를 뱉는다. 오늘도 틀렸어. 예상했던 대답이기에 별다른 실망감도 느끼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한다. 각자 알아서 사무실을 나서고 집으로 돌아간다. 이런 하루하루가 계속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마찬가지로 허탕을 치고 온 친구가 머뭇거리던 끝에 나를 불렀다.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했지만 쉽게 입을 열지 못했다. 한참 뒤 그가 입을 열었다. 우리 이윽고 기다렸던 그 말이 튀어나왔다. 이제 그만 회사 접을까? 그는 내가 대답할 틈도 없이 나도 이미 다 알고 있는 회사 사정을 덧붙이며 왜 회사를 접는 게 나은지 설명했다. 이미 그 정도는 알고 있었기에 더 이상 결정을 미룰 이유가 없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서로 얼굴을 붉힐 일 없이 사업에 마침표를 찍었다. 지분으로 보나 회사에서의 역할로 보나 사실상 사장이었던 친구가 나를 많이 존중해 주었고 서로의 역할을 확실하게 구분했기 때문에 9년 가까이 같이 일하는 동안 마찰도 거의 없었다. 그래서 서로의 미래를 축복해주며 그렇게 동업을 끝낼 수 있었다. 결국 나에게는 10억 원이 넘는 빚이 쌓였고 친구는 빚이 있지는 않았지만 수입이 없으니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 이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내게 바보라고 했다. 그 동업자가 사실상 사장이고 지분도 더 많았다면서. 그러면 지분에 따라 나눠 갚아야지. 너 혼자 돈을 빌렸다고 해도 회사를 위해서 빌린 거면 그건 회사 빚이잖아. 맞는 말이다. 단 한 푼도 개인적으로 쓰지 않고 전부 자동차 박람회 운영비로 썼으니 회사 채무가 맞고 그렇다면 지분이 더 큰 친구가 더 많이 갚는 게 사업적으로는 맞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미 나 못지않게 친구에게 더 많은 빚을 떠안기는 싫었다. 나 역시 좌절감이 들었지만 자기 손으로 직접 회사를 차렸던 친구보다 덜하지 않겠는가? 게다가 그동안 친구가 나를 얼마나 배려해줬는지도 잘 알고 있었고 사업이 기우는데 내 잘못도 컸기에 일일이 책임을 따지고 싶지는 않았다. 결국 친구와 나는 그렇게 약 9년 만에 사업을 접어야 했고 그 대가로 나에게는 악몽 같은 인연이 찾아왔다. 첫 사업이 잘 되던 시절 나는 누가 봐도 잘 나가던 당찬 여성처럼 보일 만큼 잘 치장하고 다녔다. 패션을 전공하고 그쪽에 종사했던 만큼 누구보다 자신을 잘 꾸밀 줄 알았다. 그때는 그게 좋기도 했고 사장이라는 지위에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다. 집은 파리에서도 상류층만 살 수 있는 지역에 있었고 차종은 구입 당시 신형이었던 BMW였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커피값을 누가 내야 하나 고민하고 있던 나에게도 그렇게 화려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때는 나를 따르던 사람도 많았다. 특히 어려운 후배들을 발벗고 나서서 도우려 했고 그들은 상담을 요청하면 시간이 허락하는 한 절대 거절하지 않았다. 하지만 축제는 끝났다. 사업 실패에 이은 10억의 빚으로 화려했던 과거는 산산조각 났다. 그 후로 약 2년간 웬만해서는 집 밖으로 나서지 않았고 사람도 잘 만나지 않았다. 늦은 아침에 일어나면 밥을 먹고 멍하니 있다가 자책감에 빠졌다. 그러다 가슴이 답답해지면 오후쯤 집을 나섰다. 전철이나 버스를 타고 인근의 센강 근처를 산책하다가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서 저녁을 먹고 나면 또 똑같은 후회와 자책에 잠기거나 그저 멍하니 앉아 있다가 잠이 들곤 했다. 그러나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허영심을 모두 버리지는 못했다. 분수에 맞지 않는 비싼 집과 자동차만큼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다. 만약 은행이나 기관에서 돈을 빌렸더라면 독촉에 시달리거나 압류를 당했겠지만 내 빚은 온전히 가족과 친구를 비롯한 지인들에게 빌린 거라 그럴 일은 없었다. 당연히 그들에게 정말 미안했고 면목도 없었다. 무슨 일을 해서든 빚을 갚아야만 했지만 솔직히 마지막 남은 알량한 자존심으로 그래도 아무 일이나 하지는 않겠다는 생각도 했다. 지금까지 사장으로 일했는데 이제 와서 누구 밑으로 들어가서 일할 수는 없지.
넓은 집을 팔아 돈을 마련할 수도 있었겠지만 복잡한 개인 사정으로 팔기 어렵기도 했고 집이 내 마지막 남은 자존심의 전부라 팔고 싶지 않기도 했다. 집이 넓다 보니 방을 빌려달라는 사람이 종종 있었고 그때마다 어느 정도 돈을 받고 빌려주기도 했다. 민박집을 하면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혼자서 살기에는 지나치게 넓었고 방도 많았으니 충분히 가능했다. 하지만 역시나 그놈의 허영심과 자존심이 문제였다. 가뜩이나 실패한 사업가랑 꼬리표가 붙으면서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거리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 잘나가던 사업체의 사장에서 민박집 아줌마가 된다면 엄청난 비웃음을 살 것 같았다. 그 와중에 나를 더 절망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다. 사업 실패 직후에도 사람들과 만남을 꺼리기는 했어도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다. 프랑스인 친구 생일이 다가왔는데 그녀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착했고 특히 한국인 유학생들에게 매우 잘해주었다. 당연히 한국인 유학생들을 모두 그녀를 좋아했고 나 또한 그랬다. 예전부터 신세도 많이 졌던 친구였기에 제대로 축하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친구들과 후배들에게 1, 2주 전부터 미리 연락을 했고 그날 선약이나 특별한 일이 있었던 몇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꼭 참석하겠다고 말했다. 생일을 앞두고 나는 그녀에게 많은 사람이 너의 생일을 축하하러 와주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녀는 매우 기뻐했다. 그리고 드디어 친구의 생일날이 왔고 그녀는 30명 이상이 먹기에도 충분할 정도의 요리를 직접 했다. 생일상을 차려본 사람은 알겠지만 그건 보통 일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그녀는 오히려 즐거워했다. 그러나 파티 시작이 다가오자 문제가 터졌다. 언니 미안해서 어쩌죠? 동생이 아프다고 해서 좀 돌봐줘야 될 것 같아요. 누나 정말 미안해요. 나 팀 과제 때문에 모임이 생겼어요. 갑자기 다 같이 약속이라도 한 듯 한국인 친구들로부터 전화와 문자로 참석이 불가능하다는 연락이 오기 시작한 것이다. 파티를 고작 두어 시간 앞둔 시점이었다. 30인분 이상의 음식을 만들며 기대했을 친구에게 너무나 미안했다. 나는 거듭 사과했고 친구는 웃으며 괜찮다고 말했지만 쥐구멍에 숨고만 싶었다. 그리고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그들은 내가 첫 사업을 하던 당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어 취직을 시켜서 어떻게든 도와주려 했던 친구들이었다. 게다가 모두가 그토록 좋아했던 친구의 생일 파티에 그것도 몇 주 전부터 약속이 되어 있었음에도 대부분 양해조차 구하지 않고 오지 않은 것은 나를 만나기 싫어서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격지심일 수도 있지만 근거가 전혀 없는 결론은 아니었다. 그때까지 그런 일을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유 불문하고 이전에는 내가 그 정도의 인원에서 연락을 돌리면 2, 30명은 기본으로 모였었다. 당일이나 전날쯤 갑자기 연락을 해도 그랬다. 다른 점이 있다면 그때까지는 내가 잘나가는 사업가였고 이때는 빚을 잔뜩 진 실패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다는 것뿐이다. 그제서야 나는 쓰라린 진실을 알게 되었다. 나를 롤모델이라며 따르던 사람들 대부분은 인간 켈리가 아닌 잘나가는 사업가 켈리를 따랐던 것임을, 내 돈과 배경을 보고 따르는 척 했을 것뿐임을 말이다. 그날 이후로 나는 대인기피증까지 얻어 사람들을 만나지 않게 되었다. 이제는 잘 안다. 그들이 잘못하기도 했지만 나도 잘못이 있었다. 물론 누군가를 도와주겠다는 사명감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내가 완전히 잘되고 나서 어려운 친구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끌어주는 게 아니라 밑바닥에서부터 같이 잘되고자 했던 게 문제였다. 그때 나는 누군가를 돕는데도 현명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다. 절망의 끝에서 놓지 말아야 할 것. 잊지 말자. 나는 어머니의 자부심이다. 생강 앞에서 얼마나 넋을 놓고 있었을까? 문득 정신을 차렸을 때는 어느덧 밤이었다. 이제 생강이 흐르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았다. 덜컥 겁이 났다. 이대로 더 있다가는 정말로 뛰어내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후배를 만나 카페에서 집까지는 걸어서 1시간도 채 안 되는 거리였으니 원래대로라면 해가 떨어지기 전에 집에 도착했어야 했다. 하지만 나는 자정이 넘어 집 앞에 다다랐다. 무려 8시간 이상을 걸은 것이다. 이대로 지쳐 잠들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현관문 앞에 섰다. 역시나 문을 열기가 겁이 났다.
어린 시절 서울로 올라와 공장에서 생활했던 때 이후로 나는 늘 혼자였다. 그래서 항상 외로웠고 언제나 혼자서 외로운 집에 불을 켜고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이 무척이나 슬프고 힘들었다. 철컹. 열쇠를 넣고 돌리는 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어둠 속에서 나는 불을 켜기 위해 서둘러 스위치로 향했다. 5초 남짓한 그 짧은 순간이 연겁같이 길었다. 그 몇 초 동안 나는 세상에 홀로 내던져진 기분이었다. 몇 년 전에 개봉한 그래비티라는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광활한 우주에서 덩그러니 혼자 내던져진 장면이 나오는데 그 5초밖에 안 되는 순간이 내게는 그렇게 느껴졌다. 이 세상에 오로지 나 혼자인 듯한 느낌. 그 외로움은 온전히 내 몫이었고 그게 몸서리치게 싫었다. 스위치를 올리자 불이 켜졌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 세상에서 가장 보기 싫었던 물건이 떡하니 서 있었다. 바로 거울. 거울을 제대로 들여다본 게 언제였는지조차 가물가물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다. 나도 모르게 무언가에 이끌리듯 천천히 거울 앞에 섰다. 어쩌면 후배를 만나면서 지난 몇 년간 잊고 살았던 나의 모습을 거울 아래서 다시 찾으려 한 건지도 모른다. 그러나 거울 앞에 나는 경악하고 말았다. 어쩌다 이렇게 됐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당당했던, 자신을 꾸미고 가꿀 줄도 알던 당찬 여성 사업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거울 안에는 화장기 없는 푸석푸석한 얼굴에 꼬질꼬질한 옷을 입고 펑퍼짐하게 살이 찐, 스스로도 외면하고 싶은 몰골의 한 아줌마가 서 있었다. 자존감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이 위축된 그 모습을 보고 있으려니 서러움이 복받쳤다. 그런데 문득 거울 속에서 엄마의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닌가? 곧이어 엄마가 두 팔 벌려서 날 부르는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자랑스러운 우리 셋째 딸, 엄마한테 와봐. 어릴 적 엄마는 자주 그렇게 말하며 나를 안아주곤 했다. 엄마는 나를 정말 자랑스러워했다. 가난 때문에 우리 육남매는 대부분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못했는데 나는 혼자 상경하여 고등학교도 나오고 일본과 프랑스로 유학도 가고 세계적인 패션 학교도 다니면서 공부도 많이 했으니 엄마는 나를 참 대견하게 여겼다. 패션쇼를 연 것도 한때나마 성공한 사업가였던 것도 자동차 전시회 때 마을 사람들과 함께 방문했던 것도 엄마에게는 큰 자랑거리였다. 항상 키도 크고 예쁜 내 딸, 나의 희망이라고 부르며 그토록 나를 예뻐하고 아껴주셨던 엄마. 그런데 지금 이런 내 모습도 엄마가 자랑스러워할까? 나의 희망이라 불리던 그 모습이 내게 남아있기는 한 걸까? 이토록 볼품없고 패배의식에 찌든 지금 이 모습을 엄마가 본다면 얼마나 마음 아파할까? 결혼 직후에 집안이 기울었고 몸이 아픈 아버지를 대신해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하면서도 우리 육남매에게 헌신적이었던 엄마는 남자들도 힘들어한다는 과수원 일을 나갔다. 나와 동생은 엄마가 과수원에서 간식으로 나오는 단팥빵을 가져오는 그 순간만을 기다렸다. 한 번 일하고 오면 며칠간 앓는 엄마를 보면서도 과수원 일이 얼마나 고된지, 우리를 먹여 살리려고 그 고된 노동을 꿋꿋이 해나가는 엄마가 얼마나 힘이 들지, 또 얼마나 대단한지 그때는 잘 알지 못했다. 직장인들의 애환을 다룬 만화 미생에서 주인공이 읊었던 대사 한마디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청년과 직장인들에게 큰 힘을 주었다. 잊지 말자. 나는 어머니의 자부심이다. 나 역시 밑바닥까지 갔을 때 결국 떠올린 건 엄마였다. 내게 남은 건 10억 원의 빚, 10kg의 늘어난 살뿐이고 나라는 사람의 가치는 무엇인지, 도대체 나는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한 가지도 찾기 어려워지다 결국 떠오르는 단 한 사람은 엄마였다. 이렇게 비참하고 보기 싫은 모습의 나라에도 엄마한테만큼은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일 테니까. 그것만으로도 내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일어나야 하는 이유로 충분했다. 갑자기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용수순 쳤다. 그래,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어. 난 자랑스러운 우리 엄마의 딸이야. 다시 그렇게 될 거야. 나는 그때 처음으로 엄마가 생각하는 나의 행복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사실 그동안 나는 돈을 많이 벌고 누가 봐도 성공한 삶을 사는 게 곧 행복이라 여겼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빚을 지고 사업에 실패한 나는 패배자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엄마라면 그저 내가 건강하고 큰돈을 벌지 못하더라도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스스로의 삶에 만족하며 살기를 바라지 않을까? 그렇다면 나는 패배자가 아니라 잠시 힘들어서 주저앉은 사람일 뿐이다. 엄마의 눈으로 나의 행복을 바라보자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도무지 무엇을 해야 할지 갈피가 잡히지 않았다. 그래서 우선은 다음 날부터 밖으로 나가 걸어보기로 했다. 걷다 보면 분명 무언가 떠오를 것이고 그냥 그것을 천천히 시작하면 될 거라 믿었다. 그렇게 마음을 먹자 2년간 단 한 번도 얼굴을 내밀지 않았던 희망이라는 녀석이 존재를 드러냈다. 비참한 과거에 얽매여봤자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그저 잘못된 것들이 쌓여 현재의 내가 된 것뿐이다. 누구나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한다. 그리고 밑바닥으로 떨어진 내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것도 세상도 아니고 남도 아니고 지금의 나뿐이다. 그러니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후배를 만나 커피값 하나의 자존심을 다 버리고 10억 원의 빚, 10kg의 늘어난 살과도 완전히 대면한 그날, 생강에서 나는 죽었다. 그리고 다시 희망이라는 끈을 부여잡았다. 딱 한 칸만 더 내려갈 용기. 생강에서 죽어버린 나는 결국 밑바닥에서 다시 엄마로부터 두 번째 생을 선물 받았다. 행복에 대한 관점을 바꾸고 그렇게 조금씩 기운을 차리자 처음 상경했을 때의 기억과 당시의 기분까지 생생히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가족이나 친구의 도움 없이 무언가를 혼자 해내야 한다는 두려움과 더불어 새로운 삶이 펼쳐질 거라는 설렘과 기대감, 자신감, 오기 등이 다시 복합적으로 휘몰아쳤다. 무엇이든 시작하려면 우선 체력부터 길러야 한다고 생각했다. 정신이 약해지니 체력이 나빠지고 체력이 나빠지니 다시 정신이 약해지는 악순환의 고리부터 끊어야 했다. 그래서 매일 물병 하나를 들고 나가 걷고 또 걸었다. 그렇게 걷다 보니 어느 순간 정신이 맑아지고 내 몸에 다시 긍정적인 에너지가 조금씩 솟아나는 게 느껴졌다. 그러고 나서 나는 잘 나가던 나를 내려놓고 현재의 나에 집중하기로 했다. 그때부터 다른 사람도 아닌 내가 언젠가가 아닌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점검하기 시작했다. 원래 상황이 어려울수록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 법이다. 나는 이미 40대에 접어들었고 은행 잔고는 바닥이었고 게다가 10억 원의 빚이 있었다. 게다가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예전처럼 나의 현실을 절망적으로만 바라보지는 않았다. 이전의 실패를 교훈 삼아 제대로 된 인간관계를 새롭게 쌓아갈 수 있다는 건 어쩌면 축복일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하자.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 정리해보면 10억 원의 빚을 지고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태로 프랑스에 살아가는 40대 초반의 한국인 여성. 그냥 그게 당시의 나였다. 그저 그 사실을 인정하면 되는 일이었다. 무척 괴로운 과정이지만 새로운 시작의 첫 스텝은 현실 직시라는 점에서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법이다. 현실과 마주하고 나니 내게 남아있는 것들이 서서히 눈에 들어왔다. 내게는 아직 집과 차가 있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끝내 팔지 않은 나의 허세와 허영심, 쓸데없는 자존심들의 집약체 같은 것들이었지만 마음을 다르게 먹고 나니 그것이 재기의 수단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나는 할 수 있는 것들을 따져보기로 했다. 내게는 집과 차가 있고 3개 국어를 할 줄 안다는 강점이 있었다. 주로 한국인들과 일하다 보니 프랑스어가 유창하진 않았지만 일상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했고 다시 공부를 시작하려던 차였다. 밑바닥에서 희망을 발견한 그 순간 놀랍게도 기적이 찾아왔다. 그 시기에 친구 중 하나가 내게 방 한 칸을 빌려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지난 2년간 유일하게 자주 만난 사람이 근처에 사는 언니였는데 주말마다 그녀를 차로 교회까지 데려다주고 함께 교회에 있다가 돌아오곤 했다. 그런데 그때 알게 된 사람이 이제 중학생이 된 친구의 조카가 유럽 여행을 하러 프랑스에 오는데 입국 심사 시 집 주소와 연락처가 필요하니 내 집에서 머물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물론 그쪽에서 돈을 주기로 했는데
그 금액이 어지간한 호텔 이용료 이상이었다. 비슷한 시기에 두 번째 고객이 생겼다. 프랑스에서 유학 후 직장을 구하면서 집을 찾던 사람이었다. 파리의 방값이 너무 비싸서 마음에 드는 곳을 찾지 못하다가 결국 내 집에서 지내기로 했다. 이 일을 계기로 나는 내 집을 민박과 하숙에 이용하기 시작했다. 분명 이전에도 민박에 대한 유혹은 있었다. 그런데 왜 그때는 그러지 않았을까? 실패한 사업가가 재기하기 가장 어려운 큰 이유는 사실 빚 때문이 아니다. 잘 나가던 시절의 나를 한 칸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렵게 지내던 시절에 대한 기억은 사라지고 오로지 잘 나가던 때의 모습을 자기 자신이라고 믿는 것이다. 그래서 당장 할 수 있는 일에도 손을 대지 않는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거래? 라는 생각이 좀 먹기 시작하면 재기는 요원해진다. 이번에 세계 여행을 하면서 스페인의 한 섬에서 만난 사업가 부부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우리는 예전에 정말 남부러울 것 없는 성공한 사업가였어요. 그런데 이제 먹고 살기 위해 식당을 하자니 솔직히 죽고 싶을 만큼 싫었죠. 한 2년은 너무 부끄러워 주방에서 나가지도 못했어요. 아는 사람을 만나기라도 하면 참을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이제 인근에서 가장 장사가 잘 되는 식당의 주인이 된 그 부부는 그때 왜 그리 부끄러워했는지 모르겠다며 웃었다. 주변에서도 큰돈을 벌어봤거나 높은 지위에 올랐다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 중에는 기회가 와도 잡지 않는 경우가 많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자신을 한 칸 내려놓는다고 해서 큰 일이 일어나기는커녕 오히려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이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자신을 계속해서 불행에 빠뜨리는 선택을 한다. 어차피 과거의 부귀영화는 지금 당장 돌아오지는 않는다.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거의 내가 아닌 현재의 나를 정확히 볼 수 있어야 하고, 나를 한 칸만 더 내려놓고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발휘해야 한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부터 시작해라. 나는 민박 일을 좀 더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다. 집의 시설과 입지가 워낙 좋았기에 어지간한 호텔보다 비싼 가격을 매겼음에도 손님이 제법 많았다. 고객 중에는 사업가와 대학 교수도 많았는데 이들에게는 그 정도 비용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또한 가이드 일도 병행했다. 3개 국어가 되니 다양한 사람들에게 가이드가 가능했다. 민박과 가이드 일을 통해 나는 재기의 발판이 될 작은 뿐 아니라 더 큰 것들을 얻었다. 우선 자신감이 생겼다. 아무것도 없는 밑바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 무언가를 이뤄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또한 사람들의 시선을 견딜 줄 아는 용기였다. 실제로 내가 민박을 시작하니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댔다. 쟤 그렇게 어깨에 힘주고 다니더니 저거 봐. 그러니까 잘난 척 하더니 이제 민박집 아줌마 다 됐네? 그러나 이전에는 그리도 신경 쓰였던 이런 시선이 당시에 오히려 자극제가 되었다. 너희가 지금은 나를 그렇게 비웃지만 난 멋지게 재기해서 더 크게 성공할 거야. 두고 봐. 2년간 밑바닥에 있다가 다시 두 발로 일어서야 했던 이 처절한 경험을 통해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모두가 절망적이라 여겼던 상황에서도 이를 이겨냈으니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절망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생겼다. 누군가는 당신은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외국어도 할 줄 알았으니 그것마저 없는 사람보다는 더 나은 조건 아니냐고 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위에 구구절절 썼듯이 2년이란 시간 동안 나 또한 모든 걸 잃었다고 여겼고 그것들을 내 강점이라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결국 생각하기 나름인 것이다. 설사 그것들이 없었다 해도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무언가를 새로 시작할 조건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가진 게 없다 해도 몇십 년을 살았다면 분명 내가 조금이라도 잘했거나 재미를 느꼈던 게 단 한 가지라도 있을 것이다. 어차피 밑바닥이니 잃을 것도 없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때부터 그냥 그것을 시작하면 된다. 그게 사소하고 돈을 당장 벌지 못하는 것일지언정
일단 한 스텝을 밟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희망은 솟아나게 되어 있다. 기적은 움직이는 자에게 찾아오는 법이다.